제 첫 제자가 어머님이랑 같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간 상황이 제가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이 업계를 떠나야겠다. 오름에 올라가시고 이마트에도 가시고 이렇게 해변에서 쓰레기도 줍고 다양한 야외 활동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치료실 밖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특수학교를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 자체가 애들을 삶에서 만나야겠다 라는 거였어요. 일단 주 양육자를 바꿔보자. 주 양육자를 바꿔보자. 네.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양육을 정말 새롭게 한다면 얘네들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근데 진짜 그거를 네. 1박 2일로 할 생각을 했다는 네. 게 진짜 신기하네요. 절박했어요. 내가 반드시 얘네들을 좀 잘 키워내야겠다는. 그쯤 되면은 얘네가 뭐 당연히 당신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날 밤에 엄마한테 마연 선생님 버스카드 찍어주세요. 나는 있었고 버스카드 찍으러 가자. 네, 찍으러 가자 이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기억하고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지 처음인 거죠. 음성 촉진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아이가 말해야 되는 그 기회를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보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아이들. 오해인 게 제 최종 목표도 발화예요. 저는 발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무발화 아동들한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에요. 숙제 내드릴게요. 해보고 오세요. 라고 우리는 던질 수 있잖아요. 치료실 그렇죠. 안에 있는 나는. 던졌어요. 홈티를 하고 이제 그 애들이랑 직접 몇 번 나가보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왜 과제를 못하는구나를 제가 이해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의 어몽길 온 의사소통연구소의 마아영 소장님 네. 모시고 오름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죠. 네. 네. 온 의사소통연구소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온 의사소통연구소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온 순간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는 발달센터라는 이름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사소통연구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풀네임은 온 기능적 의사소통연구소였어요. 그래서 온 FCT 랩이 되어요. 네. 근데 기능적 의사소통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낯선 단어였고 너무 길고 그래서 그렇죠.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의사소통. 그러니까 사실 의사소통은 기능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기능적 의사소통 연구소 이름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을 연구소 이름을 넣다니. 네. 왜냐면 제가 임팩트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임팩트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되게 강조하는 게 이제 비언어적인 사인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이름을 보고 뭔가 잘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연구소에서 네. 특별히 팩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제 출발 자체가 자폐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꽂혀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증 자폐 아이들한테 이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발화인 친구들, 그리고 말은 하는데 무발화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발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발화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꾸 소통이 안 돼요. 뭐 어디서부터 문제였지? 내가 뭘 놓쳤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중증 아이들한테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정말 기능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발화가 되면 그걸 알려주면은 성공한 치료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원으로 좀 돌아가자. 얘네들한테 내가 뭘 해보자. 생각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 그 학부 때 임상을 할 때부터 팩스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교수님이 팩스를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임상 교수님이, 학과장 교수님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돼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장애 아이들 만나게 되면서는 이게 뗄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렇긴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팩스라는 네. 것은 무발화라는 단어랑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소장님은 우리 무발화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무발화 친구들은 아직 말을 못하는 친구들. 너는 무발하지? 나는 말을 해. 너는 무발하라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 팩스를 사용을 하지? 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이다.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발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죠. 어떤 아이들보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동적이네요. 근데 무발화 아동을 키우는 네. 어머님들의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사실 발화이고 네. 소장님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어쨌든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잖아요. 어머님들이 발화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 어머님들이 그걸 바라실 때 네. 소장님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오해인 게 제 최종 목표도 발화예요. 저는 발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무발화 아동들한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는 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땐 전 말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아이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자꾸 우리의 욕구죠. 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는 네가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했으면 좋겠어는 성인들의 욕구예요. 근데 이 친구의 욕구와 지금 수준은 당장의 의사소통을 발화로 할 수는 없고 그림 카드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성인들이 그것을 고집할 이유와 권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 발화를 기다립니다. 저 구강 연습 훈련 계속 하고요. 그리고 전 프롬프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롬프트요? 네. 중요하죠.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모방하고자 하는 그 능력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앞에서 우해봐 하는데 다른 데 막 보고 있어요. 만세해봐 하는데 앞에 사람이 손을 들고 있어도 애들이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모방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주시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공동주시를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회복시키면 당연히 모방은 하겠지. 저는 의사소통의 동기를 회복시키면 아이들이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꾸 의사소통을 이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발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에 팩스도 써보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조금씩 썼지만 이걸 메인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화를 되게 기다리시고 저 또한 그쪽 방향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 팩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화를 촉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걸 씀으로 인해서 발화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연구 결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떤 논문에도 팩스를 사용했을 때 발화가 저하됐다는 연구 논문은 없어요. 없다가 이게 팩스 USA와 코리아의 공식 발표 입장입니다. 네. 네. 없는데 팩스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보통은 발화를 해요. 네. 팩스하면 발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은 어머님들이 팩스의 본질은 아동이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게시한다인데 자 이거 봐봐 너 말해야 되니까 봐봐 자 같이 먹어요 이거가 들어간다는 거죠. 음성 촉진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말해야 되는 그 기회를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이들이 항상 큐사인이 있어야만 움직이잖아요. 큐사인이 있어야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빠의 입을 보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가 주 해줘야지 아이들이 주를 시작하고 세우를 시작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의 그 단서, 선생님의 단서가 사라졌을 때에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본인 주도성을 키운다. 네, 의사소통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 이제 선택되는 수단인 거죠. 말하는 친구들한테도 사실 저는 팩스 먼저 시작해요. 팩스의 1, 2단계에서 알려주는 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단계에서 그림 카드를 교환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의사소통의 개념을 알려준다예요. 의사소통은 내가 무언가를 건넸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강함으로 있어야 된다. 무언가를 획득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든요. 내가 뭔가 어떤 제스처나 뭐 포인팅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해준다.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팩스라는 게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표현의 즐거움을 깨닫는 순간에 대한 어떤 감동적인 사례 같은 것이 사례요? 있었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냥 모든 아이들이에요. 모든 저와 만났던 팩스를 했던 모든 아이들. 지금 여기 당장에 갑자기 얼굴이 있는 이 친구들도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머님들은 선생님 얘가 뭘 이거를 알아요. 라는 거. 얘가 뭔 이런 표현을 해요. 얘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기대를 안 했대요. 다들. 근데 얘가 갑자기 나비를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나비는 파란 색깔의 어떤 나비인 거예요. 뭐 파란 색깔 제비나비. 나는 흰 색깔 호랑나비 뭐가 좋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렇죠. 아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디테일하죠.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3단계 이제 변별을 갔었을 때 어떤 거를 갖고 싶어라고 이제 우리가 카드를 선택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파란 색깔 나비를 주고선 가져가라고 했을 때 파란 색깔 나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대응 일치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너가 이렇게까지나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변별을 한다고? 이 부분에 놀라셨어요. 그리고 얘가 뭐 그림 카드를 떼서 문장띠에 붙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소근육이 약하고 인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안 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떼서 엄마한테 전달하면 내가 원하는 나비를 받잖아요. 동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떼는 거예요. 우리가 막 DTT 하듯이 떼면 주고 떼면 주고 떼면 주고 이거 아니었는데도 가만히 기다리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해서 갖고 오는 건 거죠. 그때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느끼는 게 말 그대로 동기가 전부다. 본인 동기가 있으면 아이들은 학습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 원리가 작동되는 모든 순간의 아이들이 있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잠깐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서머스쿨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팩스를 이제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개별 수업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4단계까지 아이가 진도를 나갔어요.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짧은 시간들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앉아 있는 것, 누워 있는 것 또는 저 사람을 계속 간을 봐야 되는 것들.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 얘기하면 주네? 되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에 애들 눈빛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죠. 버스 타는 영상이 있어요. 팩스 워크샵 들으시면은 네. 처음에 나오는 그 친구가 제가 홈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온 친구인데 그 친구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저랑 캠프를 하고 그날 밤에 엄마한테 얘가 어떤 문장띠를 만들어서 갖고 왔냐면 자기 버스 카드를 갖고 오더니 버스 카드 찍어요. 마연 선생님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마은 선생님 주세요. 버스 카드 찍으러 가자. 네, 찍으러 가자 이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지 처음인 거죠. 그렇죠. 너무 놀래서 막 11시인가 보통 연락 안 하시잖아요. 동영상이 왔어요. 너무 놀랬죠. 아, 이런 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기쁜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팩스를 하셨는데 치료실 밖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궁금합니다. 일단 특수학교를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 자체가 애들을 삶에서 만나야겠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애들의 모습 그리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 다르더라. 이 친구는 마트에 들어가서 그 카트에 앉아야 돼요. 앉는 것 같고 엄마랑 씨름을 해요. 그러느라고 심부름이고 뭐 카드 계산하는 거고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케이 제가 해볼게요 가 된 거예요. 제가 다녀와 볼게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1박 2일 캠프가 시작됐어요. 어머님들 육아에 지쳐있고 뭘 하라고 해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런데 내가 뭘 자꾸 여기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러면 일단 주 양육자를 바꿔보자 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주 양육자를 바꿔보자. 네. 그래서 약간 공동육아였다가 그 다음에는 주 양육자를 바꿔보자가 저는 거기서부터 자폐 아이들한테 어떤 찐한 관계, 첫 출연이라고 생각한 거죠. 엄마 아빠랑은 아이들이 라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정서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있어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관계는 엄마 아빠인데 근데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훈육과 양육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티칭하지 못하세요. 많은 부분들을 보지 못하세요.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양육을 정말 새롭게 한다면 얘네들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계속 스물스물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캠프를 시작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치료실을 봤을 때는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해보라고 하면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가 계속 나와요. 근데 어머님 열심히 하셨어요. 알아요. 내가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네. 1박 2일로 할 생각을 했다는 네. 게 진짜 신기하네요. 절박했어요. 그때는 절박했어요. 내가 반드시 얘네들을 좀 잘 성공하는 케이스들로 그리고 정말 잘 키워내야겠다는 그쯤 되면은 얘네가 뭐 당연히 당신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야 제가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쨌든 일로서 이걸 하는 거는 맞지만 네. 이게 내가 느꼈을 때 되게 보람이 있고 뭔가 내가 얻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 그건 안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 지점에 네. 저도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특수학교 다니던 와중이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제 첫 제자가 어머님이랑 같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간 상황이 그 같은 특수학교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업계를 떠나야겠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죠. 이 업계를 떠나야겠다. 내가 만일 원래 했던 디자인을 그냥 했으면 마주치지 않을 이런 수 일 없었을 있을 텐데. 경험이다. 분명히. 딱 그 생각이 먼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의 과정이 막 많잖아요. 어떤 죽음을 경험했었을 때. 근데 딱 그 생각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들면서 그래서 암만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진짜 막 불태우잖아요. 막 하는데 엄마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라는 거는 저기에 있네. 그 가정에 있네. 그 아이의 텐트럼에 있고 의사소통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내지 않으면 제가 이 업계에서 이 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발붙이고 일할 수 있을 이유가 내 안에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